아까 우리 백낙천 선생님께서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두 가지 70년 체제가 있는데 이 정부는 두 가지 70년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 70년하고 정전체제 70년인데 단 한 번도 정전체제라는 말을 이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전체제를 내세우면 정전체제는 해결을 시켜야 되고 정전체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죠. 비정상적이니까 전쟁으로 가든지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가자는 말은 아무리 윤 정부가 나빠도 그 말을 못하겠죠. 그럼 평화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럼 평화체제로 가면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가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작년 줄곧 한미동맹 70주년만 얘기했고 그것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은 결국 지금 얘기하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교전국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수미상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이것을 신냉전으로 보는 것처럼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지난 8월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고 나서 그걸 이뤘을 때 미국의 언론이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미국 외교의 70년의 수건이 이루어졌다. 한일 관계가 나빠서 3자 동맹을 만들지 못했던 것을 해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얘기했고 두 번째가 이제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본격화됐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 역시 북한과 조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책과. 자, 여기에 대해서 윤 정부는 아시다시피 저는 줄곧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 정부는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세계를 두 가지 친구와 적으로만 나누고 아시다시피 북방에 있는 북중러와 이란 같은 국가들을 적이라고 보고 있고 한미. 자,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미를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가치동맹의 국가들에게는 우리가 호구가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굴욕적인 일본이나 미국한테는 그렇고요. 적에 대해서는 저걸 관리조차 못하는 북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북한의 한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를 통해서 적어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으로 몰고 나니까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본의 극우와 미국의 네오콘과 매우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저는 뉴라이트들이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뉴라이트들과 또 뉴라이트들이 만들고 있는 유튜브의 대통령은 후보 시절보다 훨씬 더 극우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이 강해지고 한미동맹이 강해질수록 북중러가 고개 숙이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또 한중관계와 한러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이 정부의 외교 잘못이 아니라 북중러의 악마화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불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전쟁은 불가능한데요. 근데 미국이 자초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영원히 빠진 거거든요. 북한의 뒤통수를 치고 나서 북한을 끌어들일 만한 어떤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그냥 문만 열려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아젠다에 없다는 말이고요. 바이든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오콘과 리버럴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또는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오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한미일 동맹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바이든이 한반도의 위기를 통해서 한미일 그리고 인도태평양이라는 한쪽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이게 끌어넘쳐서 전쟁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미국이 전자권을 갖고 있으니까. 때로는 미국이 전자권을 갖고 있으니까 또 미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평화적 제어 장치를 미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미국이 지지난해에 보여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평화를 조정할 미국의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일봉남은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적어둬야 될 담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조금 괜찮은 얘기를 하고 미국을 한국보다 덜 때린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조만간에 미국과 일본에게 손을 내미는 거라는 것은 지나친 저는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적어도 북한은 2019년 하노이에서 뒤통수 이후에는 적어도 윤석열 정부 한 3, 4년간은 핵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저는 3, 4년 안에 북한이 끌려 나올 생각 또는 자원에서 나올 생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러와 북중의 이 친밀도는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 미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제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중과 북러가 지금의 협력 관계를 올리라고 보지만, 이게 지금 내부에 있는 보수들의 이 프레임은 북중러가 이 협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한미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중국도 러시아도 3자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북중과 북러는 협력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 중국은 북중러가 묶이는 것이 미국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당분간은 북중러가 한 연대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는 원래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지금 막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아이오와에서 지금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고요. 3월 5일 날에 이제 10개 주 정도가 하는 이제 슈퍼 화요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 당의 대표가, 저는 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11월 5일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미일의 동맹이나 또 과거 2018년의 추억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뭐 그 말에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뒤통수를 때리는 장본인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2018년에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때는 외상도 되지 않을 거고요, 훨씬 더 많은 양보를, 자존심을 꺾을 정도의 미국이 양보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압박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냐,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외교는 물론 정부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과연 3년 반 동안 얼마나 망치면 정권을 가져와도 회복이 가능할까?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한국인의 결국 외교를 국내 정치화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결국 국민의 뜻이, 민중의 뜻이 외교에 반영된다는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민적 외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실 버팀목을 시민사회나 국민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지금 정부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환 처장님. 예, 저는 앞서서 우리 백낙천 의원이나 홍익표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희망,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절망의 나락에서 새 질서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좀 덤벼들어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9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내뱉은 여러 가지 언술의 충격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통일은 끝나는 건가, 혹은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 혹은 변곡 이런 걸로 인식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한번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중반, 특히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에 북한이 전반적으로 이제 탈냉전에 대비해서 정책 전환했는데, 그게 크게 한 4가지
가지였죠. 하나는 소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이 미중 균형 외교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위 대외 의존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일 수교하고 그 남북 관계 개선 이거를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한수 수교가 진행되는 것에 대응해서 핵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실제로 두 개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현실화해서 이 유엔 동시가입을 포함해서 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6.15 선언까지 일종의 이 남북 간의 공존과 이 단계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기본 입장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 네 개의 이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 지금의 이 북한이 내놓은 이 언수폭탄이 뭐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소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이 북한의 이 외교 대외 관계 부분을 변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뭐 최근에 어쨌든 미중 관계의 그 경쟁, 또 뭐 북한의 신냉전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대외 조건이 좀 많이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신냉전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북한의 인식보다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건 아직은 단정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 부분의 이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현재 어쨌든 미중 경쟁 관계 속에서 미국이 과거처럼 확실하게 이 진영을 확실히 뿌릴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구멍이 빵빵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부분에서는 이제 대외 의존보다는 내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발전 노선을 불가피하게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대중 대러 관계들을 통해서 보완하는 뭐 이런 정도, 지금 사실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외 의존을 통한 경제 발전의 길을 피해서 가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조건은 여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뭐 핵과 외교의 이중 경로 전략을 취해왔던 태도가 다만 공세적인 그 핵 전략,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종의 이제 그 재래 전쟁을 핵 전쟁으로 확전시키겠다는 위협, 이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그 2차 보복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선제 타격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초반에 핵을 즉각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두 개 국가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무력에 의한 그 영토 평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북한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통일과 이 무력에 의한 통일이라고 하는 두 개 이 축을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6.15 공동선언과 그리고 이후에 우리 열정적인 남북 관계가 들어섰을 진행됐을 때도 사실은 북한이 북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포기했다라고 뭐 얘기할 만한 조건들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얘기한
언급에는 명백히 그 조건부입니다. 즉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고수하겠다면 무력에 의한 영토 평정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그 상황 또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 이런 것이 과연 실제로 이 탈냉전 이후에 북한이 대대적으로 변화한 이 정도만큼 지금 신냉전으로 얘기할 만한 이런 상황에 걸맞게 새로운 지금 변화와 전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정도에 맞서는 어떤 이 변화를 추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쨌든 평화와 대화 그리고 그런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관계에서 우리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의 진전을 지켜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사실은 한반도 위기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기는 지금 이 정부는 완전히 억제 맞는 게 이제 빠져 있는 건데 힘에 의한 평화고 실제로는 어쨌든 무력에 의해서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뭐 캠프 데이비드 또 사실상의 핵공유 이런 식의 지금 워싱턴 선언 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군비 통제와 그 다음에 위기 관리가 억제와 병행되어야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정부는 완전히 억제만 매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발적인 상황 혹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회색 그레이존 분쟁의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전면전으로 혹은 핵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그 위기를 부회시하고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판과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그런 국정 운영 체제를 평화적이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정 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나가야만 이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의 발걸음을 더 적극적으로 내디뎌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혁 교수님. 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한반도 정세 판단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일단 그 한반도 정세 판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절망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판단이다, 정세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7년 상기해 보시면 북한이 핵실험하고 ICBM 발사 실험하고 하면서 미국의 린지 그램 상원의원이 트럼프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전쟁이 날 거면 그래도 저쪽에서 한반도에서 나는 게 낫지 그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도 그냥 놔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전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뭐 지금 상황이 뭐가 절망적인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고요. 굳이 좀 규정을 하자면 약간 실망했다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단지 그 지금 윤석열 정부는 선거와 관련해서 북풍이 불면은 여당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또 이에 자극받은 또 북한도 말폭탄을 던지고 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때 지금 상황이 2017년보다 나쁘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어차피 선거에서 잘 하고 그러면 그 법 제도까지 바꾸면서 어떤 나쁜 정책을 고착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올해 선거나 그리고 최근에 미국 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북한과 관련해서 좀 현실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론 북핵을 제거해야 된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된다. 그 말 자체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그렇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얘기는 못하죠. 하지만 이미 북한이 핵을 개발한 마당에 그리고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고 ICBM 실험도 한 마당에 과연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건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일단 북한이 더 핵 전력을 고도화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생산하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 군비 통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물꼬를 트고 그 과정에서 진짜 북한이 우리 핵까지 포기하겠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미국 내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 그 좋은 상태로 계속할 것을 생각을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보고 좀 북한에 대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간다고 해도 기껏해야 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너무 좀 비관적으로 고착화된 상태로 보지 마시고 힘을 내서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에서도 승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 경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부분인데요. 저는 반면 교사로서 일본 경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을 보시면 2008년에 인구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아베 신조 때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또 비정규직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도 개혁을 하고 연금 개혁도 해서 보험료율을 8.3%까지 높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9%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본의 예를 들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지금 높고요. 고령층도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또 연금 개혁도 어느 정도 됐고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현상은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 기업들도 일본 내에서 민간 소비 위축되고 하니까 일본 경제가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직접 투자를 훨씬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 지난 10년을 보면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풀기가 더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보다도 우리가 2020년에 인구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거는 다 잘 아시겠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업들이 볼 때 과연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해외 직접 투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점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향후 한 3년 5년 정도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OECD 전체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GDP 대비 가장 높습니다. 일본이 1위고 우리가 2위입니다. 그 큰 부분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중소기업을 지원을 할 때 업력이 얼마나 되든 그 기업이 얼마나 존속을 해왔든 상관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그 중소기업이 역동성이 있고 또 대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으려면은 제일 처음에 한 5년, 10년 정도는 모르겠어도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자신들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업력에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흔히들 얘기하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동안에 업력이 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지원을 낮추겠다 하는 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큰 과제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를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이 매칭 펀드 형태로 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도권 규제가 있는데 수도권의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가 뭐 정체 내지 감소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미세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고려를 해볼 때 결국은 정부에서 잘 조정을 해서 지방정부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그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